화학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에너지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너지의 종류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에너지에 대해서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나아갈 길 2050 탄소 중립이라고 하죠. 지금 현재 환경오염 문제가 엄청 큰 이슈화 되어져 있고, 지구가 뜨거워지고 날씨가 변하고 인간이 살아가기 힘든 지구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되게 크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기체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2050년까지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목표를 세워놓은 상태고, 전 세계적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탄소를 이산화탄소를 최소로 배출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나무를 많이 심거나 하는 등등의 장치를 마련해서 실질적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에너지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 많은 기업들이 등장을 하죠. 여기에는 애플도, 그리고 IBM도 되게 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RE100이라고 하는 지금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기업들은 RE100에 가입한 기업들이고, 보면 한국 기업들도 RE100에 가입을 하라고 요구를 당하고 있는 상황, 또는 가입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에 있거든요. RE100이라는 것은 지난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등등등 대선 과정에서도 굉장히 이슈화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뉴스를 보면서 자면 RE100이라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전력만 쓰는 RE100, 그러니까 한국 기업은 속수무책이다. 여기 보시면 지난해에 하이닉스도 RE100에 동참을 요구당했고, 니네가 RE100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린 TSMC에서 물건을 받겠다. TSMC라는 대만에 있는 반도체 기업이거든요. 여기서 받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RE100은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력만을 100%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애플에서 핸드폰을 만든다고 했을 때 반도체조차도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 반도체여야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플, BMW, 구글, 월마트 등 RE100 참여를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등등등에도 가입을 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생산하는지, 에너지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알고, 그 각각의 에너지마다 어떤 에너지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또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굉장히 앞으로도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꼭 이과적인 측면에서 과학적으로 바라본다기보다는 경제적인 측면 또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사용량 증가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화석연료인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은 모두 다 C로 이루어져 있는 뼈대가 C인 연료죠. 그러니까 얘네가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된다면 많은 아이들이 있겠지만 CO2가 발생하는 건 필연적인 문제고, 이 아이가 온실기체 이므로 얘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화력 발전은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다른 발전으로 이산화탄소 줄이고 싶어 한다. 생산량에 비해 보면은 지금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태양광 풍력 원자력에 비해서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핵에너지부터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핵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원자력 발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원자력 발전이니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잠깐 분류만 해보자면,
그러면 첫 번째 에너지인 핵 에너지부터 잠깐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핵 에너지라고 하면 당연히 원자력 발전을 생각하게 마련인데요. 핵 에너지가 원자력 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디테일하게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핵 에너지는 핵 융합 에너지와 핵 분열 에너지로 나뉩니다. 핵 융합 에너지라는 것은 원자 핵 단위에서 양성자 중성자들이 결합하면서 원자 번호가 큰 원자 핵으로 바뀌는 반응을 이야기하겠고, 핵 분열은 쪼개지는 반응을 이야기하겠죠. 여러분들이 이미 1단에서 태양과 같이 별의 생성은 수소 핵융합 등 핵융합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 빛이 태양과 같이 빛을 내는 에너지의 근원이다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융합 에너지, 그 다음에 이런 원리를 이용한 핵융합 발전,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 발전이라고 한다면 지금 태양에서 일어나는 것과 비슷한 핵융합을 우리가 인간의 손으로 스스로 제어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발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핵 분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라늄 등을 사용한 핵 분열 원자력 발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제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에너지가 한 방에 팡 하고 터지면 그걸 폭탄이라고 하는데 이걸 원자폭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갈래로 나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저희는 핵 융합의 관점에서는 태양을 한번 살펴볼 거고, 핵 분열의 관점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핵 융합이라는 것은 작은 원자 핵, 그러니까 중성자, 양성자들이 합쳐져서 큰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 현상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핵 분열이라는 것은 큰 원자 핵이 쪼개지면서 작은 원자 핵으로 쪼개지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 핵 융합도 핵 분열도 전부 다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인데, 이 에너지를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의 근원, 에너지가 어디서 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에너지는 우리가 말하는 화학 반응의 에너지와는 완전 차원이 다른 에너지다. 예를 들어서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H2O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얘를 우리는 수소 핵융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얘는 원자 단위에서 반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에너지가 발생을 하거나 들어가거나 나가는 상황이 벌어지죠. 여기서 에너지가 생산이 되겠네요. 그렇죠? 에너지가 생산이 되는 수준이 이 수소 핵융합과 는 차원이 다른 에너지, 엄청난 양이 여기서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화학 반응의 에너지와는 차원이 다른 에너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에너지의 근원은 무엇이냐? 여기에 에너지의 근원은 mc의 제곱, 그러니까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인데, 이 질량 결손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그럼 잠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소 핵융합을 배웠을 때, 그러니까 수소가 헬륨이 되는 과정을 배웠을 때 여기서 양성자 중성자들이 만나서 헬륨과 중성자로 결합을 핵 융합하는 과정들을 배웠는데, 여기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 이것이 태양빛을 내는 근원이 된다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선 입자의 개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입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질량이 줄어든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여기서는 양성자, 중성자들이 합쳐지면서 질량이 작아진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거는 원자 단위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원자 핵 단위에서 양성자, 중성자는 쿼크로 이루어져 있고, 쿼크가 무슨 알갱이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던 것도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여기서의 질량 결손은 약간 영상을 보면서 한번 이해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잠깐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원자 핵은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성자와 중성 원자 번호라는 것은 양성자의 개수라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질량수라는 것은 양성자, 중성자의 합이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원자 번호, 원자 화학식 옆에 왼쪽 아래에는 원자 번호를, 왼쪽 위에는 질량수를 쓴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자의 질량이 각각 1U라고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찾아보면 양성자는 1.007276U, 중성자는 1.008664U이고 전자도 작지만 0.000549U라는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전자 6개로 이루어진 탄소의 질량은 12U인데 똑같이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전자 6개의 질량의 합은 12.0988U입니다. 즉, 원자를 구성하기 전 개별 입자들의 질량의 합이 구성된 원자 자체보다 무거운 것이죠. 지금 보시면 여기서 각각의 양성자, 중성자의 합과 원자 핵의 질량의 합이 같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결합을 하면서 질량이 줄어들었다, 질량 결손이 생겼다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에너지가 발생. 이를 통해 우리는 탄소의 결합 과정에서 0.0988U에 해당하는 질량이 사라졌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질량 결손이라고 부릅니다. 우선 탄소의 결합 과정을 보면 구성 입자들이 헬륨 원자로 결합하고 이 헬륨 원자가 다시 탄소 원자로 결합합니다. 즉, 전체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질량 결손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전체 과정에서 발생한 총 질량 결손이 0.0988U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0.0988U에 해당하는 질량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 E는 mc 제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에너지는 입자가 아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입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쵸? 근데 아인슈타인이 질량이 결손되면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어, 그리고 에너지도 질량으로 바뀔 수 있어라는 E는 mc의 제곱이라는 식을 도입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멘붕에 빠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원자 이상의 반응과는 그 원자 이내의 원자 핵 이하의 것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화학적인 반응의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고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원자 이상의 단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자 이하의 단위에서. 그러니까 원자핵, 쿼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양성자, 중성자를 이야기할 때 얘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질량이 결손하게 되고 그것만큼 에너지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핵 발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핵 발전,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은 우라늄과 같은 무거운 원자가 핵 분열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우라늄 1g이 반응할 때 석유 1800L가 만들 수 있는 에너지량과 같은 양을 만든다고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수소 핵 융합을 이야기하려면 또 태양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태양을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태양이 어떤 물리량을 갖고 있는지 잠깐 짧게 이야기해보고, 태양은 현재 50억 년, 그 다음에 수명은 100억 년, 질량은 이만큼 크고 구성 성분은 수소와 헬륨이다 라고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태양 에너지의 근원은 핵 융합 반응 과정에서 발생을 하는 에너지다 라고 얘기했고, 핵 융합은 가변 원자들이 무거운 원자핵이 무거운 원자핵으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얘기했고, 여기서 질량이 감소한 만큼 에너지를 방출한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기서 E는 mc의 제곱이라는 식이 등장을 하게 됐었습니다. 여기서 핵 융합했을 때 에너지 질량 결손이 생기고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된다.
여기서 이 에너지는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1g이 핵융합할 때 석유 8톤이 만들 수 있는 에너지 방출을 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태양은 매초 인류가 1000만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만큼의 에너지를 낸다고 해요. 우리가 이걸 사용할 수 있다면 엄청나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너지를 활용하는 태양광 에너지, 태양열 에너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에너지의 근원, 모든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에너지의 근원이 태양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발전들,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 풍력 발전이라든지 화력 발전 이런 것들도 다 그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번에는 핵융합 발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과 같은 핵 발전은 우라늄과 같이 무거운 원자들이 핵 분열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우라늄 1g이 핵 분열을 할 때 석유 1800리터가 만든 에너지량과 같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우라늄에 중성자가 충돌을 하게 되면 이 우라늄 원자핵이 가벼운 원자핵들로 쪼개지면서 중성자를 방출한다. 이게 핵 분열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잠깐 문제를 하나 보자면 저희가 이렇게 원자 기호가 있고 이 오른쪽 아래는 양성자 개수인 원자 번호, 그 다음에 여기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의 합인 질량수를 써준다고 했죠. 여기에 중성자가 우라늄에 도달을 하면서 이런 핵 분열 반응이 일어난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반응식을 쓸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이건 화학 반응은 아니니까 물리 반응이니까 반응식을 쓸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이 반응은 우라늄 92가 235인 아이의 중성자는 양성자 없으니까 0, 그 다음에 여기 1 써준다고 했죠. 이 만났을 때 56, 141, 36, 92가 만나고 중성자가 3개. 그러면은 지금 개수가 맞는지 따져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기역 같은 이런 식으로 빵꾸를 낸다든지 아니면 여기 이런 데에 빵꾸를 내면서 문제를 출제하기도 한다 라고 얘기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00메가 EV만큼의 에너지를 생산한다 라고 했는데 EV는 이제 나중에 줄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 에너지의 단위거든요. 근데 얘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라늄 1g이 반응을 했을 때 석유 1800리터가 반응하는 것과 똑같은 에너지를 발생시킨다고 했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발생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에너지의 근원은 질량결손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걸 수업 시간에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럼 질량결손이 어디서 났게 했더니 중성자가 빠져나갔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입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입자의 총량의 합의 질량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분열 후 질량의 총합은 핵분열 전 질량의 총합보다 감소한다. 이거 총합과 이거 총합입니다. 그래서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가 생성된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핵 분열 때 중성자는 한 개가 들어갔을 때 3개를 만들었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우라늄과 또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3개, 또 3개, 또 3개, 9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핵 분열 반응은 연쇄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짧은 시간 동안에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핵 발전에 이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좋지만 이걸 통제하지 못하고 한 번에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면 그건 핵 폭탄입니다. 근데 인간의 능력으로 속도를 좀 조절해서 물을 끓이고 에너지를 발생하는 수준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건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통제된 핵 분열 반응은 원자력 발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급격한 반응은 원자폭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핵 발전의 장점은 효율이 높고 이산화탄소와 같은 환경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 여기서 환경오염물질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착각하는 게 방사선 같은 거 발생하는데 왜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환경오염물질은 사실 이산화탄소와 같은 탄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질소가 산화돼서 만들어지는 아황산 질소, 황산이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아황산가스, 아질소가스 등등의 질소, 황소, 화합물들도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측면이지 방사선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 환경오염을 이야기할 때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나오는지가 중요한 이슈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배출하지 않는다는 측면이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싸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공급이 우라늄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라늄이 끝없이 나오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언젠간 고갈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발전기를 작동시킨 후 너무 뜨거워진 발전기를 냉각시키기 위해서 해수, 그러니까 바닷가 쪽에 원자력 발전이 설치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바닷물을 사용해서 식혀주는데 근데 문제는 해수의 온도가 상승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해양 생태계에 온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방사선과 방사선 폐기물 문제는 후쿠시마 원전을 우리가 겪으면서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가치관을 좀 가져야겠죠. 원자력 발전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치관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핵 그런 에너지에 부분에 대한 대해서 생각을 한 번씩 알아보았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태양 에너지로 다시 만나요. 안녕.